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파트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몇 주 전에 우리 또 강성훈 NH 정권의 강성훈 연구원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또 주간 전망대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또 FMC도 겪었고 하니까 우리 문 파트장님의 한번 교통 정리를 한번 원합니다. 첫째.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덤덤해가지고 FMC를 갖다가 그렇게 언급 안 하고 넘어간 이번 주예요. 그렇죠. 그죠? 문 파트장 보시기에 그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회의였습니까? 그런 회의는 절대 아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 결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몇 개 있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 시장 반응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시장 반응도. 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워낙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커서 많이 묻혔어요. 묻혔죠. 많이 묻혔는데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FMC를 오히려 조금 더 중요시 여겨서 미국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니까 특히 이제 글로벌리 뭐 코인이나 주식 종목에는 상당한 유동성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FMC를 더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지금 중국 탓을 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러면은 문 파트장 보시기에 FMC 영향도 좀 있었다? FMC 때 이제 보시면은 그때 장중에 그 새벽 우리나라 시간 이제 새벽이었었는데요. 그 맨 처음에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명서 어느 부분을? 성명서에서는 이제 특정 어떤 어휘의 변화가 좀 있었고, 이제 그게 뭐였었냐면은 과거부터 원래 파월 의장이 이제 연준의 목표 함수는 결국은 이제 고용과 물가이기 때문에 고용과 물가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제 상당한 추가 진전 이런 게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디벨롭먼트가 있으면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 꾸준히 얘기를 하셨고, 다만 그 상당한 추가 진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셨지만, 뭐 사실 우리가 지금만 보더라도 물가야 뭐 어차피 높으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고용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명서가 바로 발표가 됐는데 그 안에 그 문구가 담겼습니다. 추가 진전이 있음을 확인했다. 맞아요. 요게 추가가 됐고요. 상당한이라는 발음 빠졌습니다.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담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원래 워딩 대비해서는 이제 그 상당한이라는 말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테이퍼링을 개시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고요. 시장 반응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는데, 요 성명서가 나왔을 그 즉시는 이제 저는 채권 금리를 주로 보니까. 채권 금리는 당연히 긴축적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좀 올랐어요. 달러도 조금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되는데, 기자회견 내용은 또 되게 비둘기적이었습니다. 라고 시장은 해석했죠. 파월 의장은 이제 시장의 어떤 불안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뭐 자기네들은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제 지속할 거고, 어떤 상당한 추가 진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완화적으로 해석하면서 금리는 다시 빠지고, 달러도 다시 약해지고, 아마 주식도 성명서 나오고 나서는 조금 약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파월 의장의 좀 완화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주식은 강해지는 아마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30분의 텀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30분의 텀. 저기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자꾸 이슈화 된 지는 꽤 됐는데 실제 테이퍼링에 돌입하면은 그게 지난번에는 2013년에 그때 버랭키가 테이퍼링이라는 걸 갖다 처음에 언급했을 때 장이 찔끔했지, 막상 테이퍼링이 단행됐을 때는 주식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테이퍼링을 우리가 겁을 내야 돼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요즘 채권 하다 보니까 뭐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금리 인상 안 되는데 그럼 부동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가령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금리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동산은 많이 이제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정반대로 금리를 올리면은 또 당연히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거나 금융시장에 계신 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네,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하는 거라면은 뭐 그냥 나는 계속 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번 긴축에 의해서 경기가 꺾일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10년 좀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 동안 이 풀려 있는 달러 그리고 달러에 대한 사람들의 의존도는 그 이전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반대로 달러 힘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글로벌리 달러의 힘은 더 강해졌다고 보는 게 사실은 더 맞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의 어떤 실물 경제가 뭐 활력이 기본적으로 있고 네. 뭐 이러면은 이제 그게 더 중요하고 통화 정책은 그걸 이제 도와주는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네. 최근 10년 동안 제가 받는 느낌은 경제 자체는 기본적으로 디플레라서 별 힘이 없고 네. 이제 중앙은행의 이 유동성이 결국 스테로이드의 역할을 해서 주입이 되면 사람이 잠깐 살아났다가 이걸 또 빼면은 또 잠깐 또 빌빌거리고 이런 흐름이 계속 됐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한 지난 10년 동안 보면 뭐 테이퍼 텐트럼 때 그랬고요. 2014, 15년에 그때 중국이 한번 굉장히 힘들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했었던 그런 때였고 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그때 금리가 미국도 많이 올렸던 2017, 18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과거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번 테이퍼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저희는 암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비유하자면 그건데 네. 이 소주 한 병 다 까고 나면은 금리 네. 올릴 건데 네. 예? 네. 지금 성명서는 그거였어요. 네. 성명서는 제가 받은 느낌은 벌써 반이나 깠네 소주를. 네. 반병밖에 안 남았는데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월이 네. 야, 아직 반병이나 남았어 이래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똑같은 거를 해석을 반대로 했죠. 뭐 이렇게 다 아는 내용이라고 뭐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네. 그러면 딱 문파트장 보시기에 네. 이 페이스로 가다가 네. 얘들 금리 언제 올릴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문제는 키인데. 기준금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이번 저는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좀 일찍 할 걸로 기존에 봤었고요. 한 7월 정도로 봤었는데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6월에 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특히 미국채 5년물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전망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요 5년물이 이제 금리가 뭐 2월, 3월 이때 많이 올랐었습니다. 지금도 좀 오른 상태이고 얘로 이제 판단을 한다면은 현재 뭐 2022년에도 즉 내년에도 하반기에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가 있다. 있다가 이제 시장의 생각이고 시장의 생각이고. 시장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어때요? 저는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얘들 못 올린다 쪽이시구나. 저는 솔직히 2023년에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들이 금리 올릴 수 있을까?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은 현재 채권 금리에 비하면 말이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저의 생각은 지금까지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리플레이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정반대로 연말이나 내년에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이렇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잘 안 믿으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지금 동원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예. 소장님 기습 인상에 대팅하시나 보내 이렇게 이제 채팅을 이제 네. 글을 올려주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질문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저도 지금 문파트장하고 같은 비유입니다. 저는 연준이나 ECB, BOJ 얘들 정책 정상화라는 것 갖다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저처럼 비관적이신. 뭐 경제가 걔들 금리 올리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얘들 너무 멀리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돌아서기에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냥 안 터지고 이사가 됐건 무슨 뭐 지방 연방은행 총재가 됐건 FRB 의장이 됐건 일 터지기 전에 임기만 빨리 끝나는 게 지로서는 최선이다 싶은데. 다만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그럼 주식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나 얘들이 뭐 계속 또 돈을 또 펌프질 해준다면은 또 뭐 그렇죠. 얘기는 낮은 다르니까. 금리라는 게 또 뭐 기술주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어적인 주식들은 뭐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런데 뭐 기자들한테 쓸거리를 하나 주려고 그랬나 아니면 무슨 꼼수를 노리고 있었어 그러나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스탠딩 레포 네. 대기성 레포라고 봐야겠죠. 예. 스탠딩 레포 스탠딩 레포 SRF 퍼실리티. 네. 스탠딩 레포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레포하고 뭐가 달라요? 기존에 이제 기본적으로 레포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매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거나 이제 흡수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은행들이 국채 맡기고 연준에서 돈 가져가면은 레포고 그렇죠. 거꾸로 시중에 있는 은행이 연준의 돈을 예치하면은 예치하고 그거는 이제 여갈피입니다. 그거는 역레포고 역레포가 되는 거죠. 요새 역레포가 거의 뭐 1조 달러니 어쩌니 익혔던 게 최근 문제 아니에요. 예. 얼마나 돈이 남아 돌면. 그렇죠. 그 엄청난 자금들이 이제 풀리고 있는데 이번에 스탠딩 레포는 조금 그 통화 정책의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데 다들 뭐 관심 없어요. 이번에 이 스탠딩 레포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지난해 3월에 미 국채 시장마저도 세계 최안전 자산이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이 자산 시장마저도 엄청난 투매와 유동성의 어떤 말라버림, 거래 자체가 안 되거나 아주 엄청난 그 큰 시장 기능을 못하는 현상이 이제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팬데믹이 완전히 그 사람 시장 갖다가 그거 하기 전까지는 국채 가격이 꾸준히 올라서 금리가 맞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그게 원래 맞는 반응이죠. 그게 맞는데 네. 뭐 이상한 유행병이 도는데 이러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 원래 그래야죠. 금리도 떨어지는 게 네, 맞고. 네. 그러다가 금리가 확 튀었던 거는 그게 이제 지난해 3월 20일 이후에 4월 초까지 그랬던 현상들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채라도 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어야 되기 때문인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국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스탠딩 레포라는 걸 동원하면 그냥 가져와라 국채. 시장에서 막 팔라고 애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대신 돈 빌려줄게. 연준이 무한대로 일종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국채를 이제 뭐 그냥 금매라고 하죠. 그렇게 팔 이유가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그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팔아서 현금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통화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FIMA라고 FIMA라고 신흥국 중앙은행도 그냥 가져와라. 너가 국채 외환보유 요구 채운다고 들고 있는 국채 그렇죠? 가져와라. 네, 가져와라. 그럼 달러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퍼실리티를 두 개나 스탠딩 레포는 이제 자국 내 은행,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은행 시스템을 위한 거고, 이 피마는 그 미국과 거래하는 다른 이제 해외 중앙은행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에게 이제 열어둔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큰 파국이 왔을 때 그 미국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채에 대해서는 그 말은 연준이 뭔가 큰 파국이 올 수 있을 걸 조금 겁을 낸다고 해석해도 되나요? 굳이 얘기하면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둔다? 맞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뭐 온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미리 대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은 분명히 미국채의 일단 가격 상승, 그러니까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만큼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요만큼의 어떤 가치 부여는 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스탠딩 레포라는 걸 도입한 게 맞습니다. 미국채의 활용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이 빠지니까 그 동안에 별일 아니에요. 늘 그거 다 해결돼요 하던 부채 한도 이 문제가 또 실무시 또 시황에 언급돼요. 진짜 장이 못 가니까. 근데 이거 걱정할 거리 아닌 것 같은데. 뭐 저도 계속 그걸 팔로우하고 있고 저는 이제 채권이라는 게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채 한도가 만약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안 하면 부활은 해요. 근데 아마 그 부활하는 가격은 현재의 부채 레벨에 딱 맞게 아마 부활이 될 겁니다. 그럼 아마 미국의 정부는 새로운 신규 차입은 안 되겠죠. 단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잔고를 그냥 우리 통장 잔고 있듯이 생활비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올해 10월 한 11월까지만 쓸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앵꼬가 나는데 과거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진 않아요. 일단 미국 그 의회가 다음 달 8일부터 이제 휴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채 한도는 둘이 그 여야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그 부양책이죠 지금. 그 부양책 통과에 인프라 부양책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부채 한도 관련돼서는 아마 8월에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10월, 11월까지는 쓸 돈이 있기 때문에. 재무부 현금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만약에 지금 미국의 여야가 워낙에 동수고 첨예하게 대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협상이 그렇게
스무스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음. 뭐 최악의 경우 뭐 연방정부 폐쇄나 부채 한도를 둘러싸고 뭐 최악의 경우는 이제 2011년처럼 신용등급이 한번 강등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더라도 비슷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제 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늘 보면 이제 10월, 9월 이때가 늘 이제 안 좋아요. 늘 금융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마침 타이밍이 딱 이게 겹쳐가지고 저는 약간 좀 리스크 요인으로 고려는 좀 하고 있어야 된다. 고려는 하고 있어야 그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와중에 우리 한은 네. 저기 기준금리 결국 연내 인상 네. 지금 저 정도까지 얘기해놓고 연내 금리 인상 안 하면 한은도 이상하게 돼요. 이상하죠. 이상이 돼버리는데 네.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는 언제쯤 금리 올린다고 봐요? 시장에서는 사실 그 프라이싱 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프라이싱상으로. 이제 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네. 대략 다음 8월 인상이 8월 말에 이제 금통위가 있거든요. 그것도 금리 결정하는 금통이에요? 네, 금리 결정합니다. 8월 인상에 거의 한 80%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프라이싱은? 이미 프라이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에 FMC는 없잖아. 9월 중순에 9월 중순에 있죠. 네. 그렇게 8월에 올리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연준보다 빨리 올리네. 빨리 올리는 거죠. 8월에 안 올린다 하면은 그러면 그 다음은 언제가 가능성이 있는 일정이에요? 8월에 안 올리면 사실 10월도밖에 없습니다. 거의 사실. 10월밖에 없어요? 네, 뭐 10월, 11월이 있긴 한데 11월은 좀 그럴 것 같고 8월에 안 올리면은 일단은 10월에는 거의 무조건 올려야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8월에는 당장은 막 좀 그렇다 쳐서 조금 운을 띄운 거나 아니면 9월 FMC도 한번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다 보면 자, 그다음 한은에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10월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문파트장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여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 싶을 무렵도 보면 늘 시장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멀쩡하던 환율도 막 뛰기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쓰셨는데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은 답정너다. 이미 마음을 먹었다. 상황하고 상관없다. 네. 시장 상황 이번에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한참 이제 이슈가 됐을 때 지난 금통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엄청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별거 아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의해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는 꾸준히 회복될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높기 때문에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거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비슷한 얘기가 이번 파월도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확진자 수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중앙은행들이 다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금융시장의 상황은 봐야 되겠지만 웬만한 움직임으로는 금리 인상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방송이고 하지만 한 말씀 드리고 가야겠네. 저런 인턴 말고 이승조쌤 언제 나와요? 보셔도 별 도움 안 될 겁니다. 이런 분은 이 인포맥스 라이브를 보시거나 특히나 주간 전망대는 보셔서 전혀 도움이 안 되시거나 별로 계좌에 도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우리 증시나 우리 부동산 아무도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요?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뭐 다른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뭐 그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다만 저는 이제 채권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을 볼 수밖에 없는데 뭐 저는 이제 기준금리 올리면 당연히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다들 뭐 시장 금리는 다 오를 거 아니냐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 뭐 제 생각에는 장기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경기를 안 좋게 보시는구나 우리 문파트장.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장기 금리는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기 금리는 기준 금리의 영향이 또 한 번에 큰 흔들림이 오네. 금리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 국고 3년 10년물 할 것 없이 장단기 할 것 없이 오히려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상황이 이제 과거에 그 와중에 하는 금리 인상한다고 은행들은 갑자기 가계대출한 거 이자는 확 올릴 거고 골 때린 상황이 오겠구만. 단기 대출 금리들은 이제 단기 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CD 금리나 대출 금리는 오를 거고요. 장기 금리 쪽은 전혀 상당히 안정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만 봐도 지금 같은 우리 지난번 강성원 연구원님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우리 국고채 수익률이나 네. 미국채 수익률 보면은 정말 매력적인 수익률이야. 높다는 차원에서 높다는 차원에서. 저는 담아두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저도 그래서 최근에 뭐 보고서를 통해서 독일 국채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7에 왜 담아? 안 그래요? 이게 그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비관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금리가. 근데 지금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IB들은 미국채 금리가 결국은 다시 뭐 2% 위로 오를 거다. 현재 1.27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2% 위로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0.8 기여의 지난번 저점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약간 글로벌 IB들은 좀 오른다고 보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저 같은 좀 소수파들이나 약간 좀 뭐 시장에 좀 사파들 이런 약간 좀 크지 않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금리가 다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제 아래쪽으로 좀 더 계속 그동안 이제 보던 입장에서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 그 부분이 이게 이 채권 시장의 이 메커니즘은 참 복잡 미묘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문파트장 개인적으로는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더 떨어진다고 본다. 수익률이 뭐 그동안 계속 떨어진다고는 봤는데 대략 저희는 1% 정도를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1% 정도를 오히려 이제 한국 쪽이 장기물 금리 하락 여지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장기금리의 어떤 하단을 결정하는 건 시장이 생각하는 향후 기준금리의 인상 상단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령 미국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그래도 뭐 1% 위로는 한번 올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한번 미국채 10년물이 더 하락하는 데는 일정한 어떤 한도가 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디플레 압력이 한번 더 터진다면은 뭐 1% 밑으로도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한국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뭐 1% 초반 정도로만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10년물 원화 부채 10년물은 거의 2%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낙폭이 훨씬 더 클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쪽에는 좀 더 강한 장기 채권에 대해서 오히려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굳이 본다면 아마 30년물 쪽은 그래도 금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30년물도 1.9%에 형성돼 있는데 30년물은 더 떨어질 여지가 좀 있다고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우리 환율에 영향 줄까요? 과거에 보면은 하루 영향 줬었습니다. 하루? 네, 하루. 금리 뭐 인상 인하하면 그냥 하루 뭐 인상하면 좀 원화가 세지고 그러니까 환율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뭐 인하하면 그 반대 영향인데 결국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과 한국의 펀더멘털 그리고 특히 수출이 굉장히 관련성이 이제 높고요. 그동안 수출이 워낙에 이제 좋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좋아야 이제 더 통화가 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떤 과거 대비해서 모멘텀으로 보면은 좀 둔화되는 쪽으로 보고 그럼 이제 원화의 강세보다는 좀 약세 쪽 가능성이 뭐 좀 크지 않겠나. 특히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은 결국 달러를 강세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원화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봐서 저희는 환율을 좀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재미있었던 게 저는 이제 좀 그랬다고요. 저 같은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달러원 환율도 아주 미세하게 보니까 최근 한 2, 3주 동안은 요 약간 상승세기요. 그 4월 달에 비트코인 빠지기 전에 그 오랫동안 만들었던 걸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만들길래 여기도 롱이 좀 실렸구나 투기적으로. 그러면서 중국이 반등 나오고 중국 시장이 반등 나오고 달러 위안 환율이 뭐 다시 치는 듯 하다가 다시 달러 위안 환율 꺾였을 때 우리 서울에서 달러원이 롱스톱으로 얼마 빠질까 봐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제 보니까 딱 10원이더만. 그렇죠. 그러니 그쯤 가니까 또 50원 밑으로 한 47원, 46원 가니까 그때부터 47원에서부터 한 10원 가까이 끌어올린 거는 뭐 딜러들 그냥 롱플레이로 끌어올렸는데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털고 나니 그쯤 가니까 또 비드가 단단한 겨. 그건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매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하단은 단단해졌고 뭐 이렇게 받아보면 은근히 딜러들도 롱마인드가 많아요. 해당 라인이 아마 1145원선이 어쩌면 약간 하단처럼 그러니까 그 1145가 서울 외환시장의 중심 환율인데 그걸 일단 올라섰으니 그 밑으로 1145원 깨지면은
그냥 또 추가 30원도 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자꾸 시장은 이래가지고 지금 1160도 넘어서서 한 1180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 딜러들은. 저도 사실은 느낌상 연내 한 1180원 9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환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이제 상승, 그러니까 워낙 약세 쪽으로 계속 좀 보고 있는 과정이고. 근데 오늘 유로 보셨죠? 예, 유로는 급하게 돌아.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유럽 쪽 통화 정책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통화 정책은 굉장히 완화적인데 완화적이에요. 유로가 돌아. 유로가 이것도 돌고 이해가 있습니다. 안 돼. 저는 사실 그 점은 이제 좀 더 추세를 보고 싶습니다. 조금 더 그래요? 추세를 보고 싶은데 네. 저희는 조금 이제 길게 보는 차원에서는 저는 유럽과 미국 쪽은 확실히 펀더멘털이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은 조금 그래도 나은 편이고 통화 정책도 긴축적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 반면에 이제 유럽 쪽은 상당히 좀 덜 좋은 혹은 이제 안 좋은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도 완화죠. 그럼 이 통화 정책 갭에 의해서 결국 유로는 좀 약세, 달러는 강세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원화의 과거 흐름을 보더라도 유로를 따라갔던 흐름, 그러니까 유로가 약세면 원화도 이제 약세, 뭐 강세면 강세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유럽 쪽의 통화 정책도 원화 약세를 일부 좀 지지하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환율 전망과 엮어서 주식을 얘기하신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주식을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 저희의 하우스뷰가 또 따로 있는데 늘 보면 우리 문파트장은 재미있어. 하우스뷰 따로, 개인뷰 따로야. 먼저 하우스뷰 먼저. 일단 하우스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을? 주식에 대해서. 예. 야, 디밀은 신기하다. 이제 그 장사가 되나 그래가지고. 그 장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원래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메시지든지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메신저가 되게 중요합니다. 메신저의 입장에 따라서 메시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 관계자가 와서 뭐 부동산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을 봐야 되는데 가령 증권사 직원이 와가지고 주식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저의 채권쟁이니까 뭐 위아래를 다 말을 드리지만 저희는 좀 독특하게도 주식을 조금 이제 고밸류에이션이다라고 밸류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하우스뷰고. 네, 하우스뷰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밸류가 높다. 또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일부 유동성 효과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저도 솔직히. 다만 그래서 과연 주가가 떨어질까? 최근에 보면은 경기가 좋으면 또 경기 좋다고 해서 뭐 가치주들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경기가 나쁘면 금리가 떨어져서 또 기술주가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면 좋고 이래도 저래도 흥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진짜 떨어질래나? 이런 걱정을 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섹터 선택 어떤 종목을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전략을 가야지 지수 전체는 뭐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과거 한 10년 보니까 거의 연준의 대차대 지표가 미국 S&P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했던 과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자체로 보면은 유동성 긴축은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혹시 저 코인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인 모델 같은 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투자는 하셨냐고? 투자를 아주 옛날에 했었고요. 아주 옛날에. 재미 좀 보셨네 그러면. 제가 투자했을 때가 비트코인이 80 몇만 원이었었거든요. 되게 옛날이죠. 사고 나서 일주일 만에 27만 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2017년 그 무렵 그것보다 전입니다. 그보다 전에. 그보다 전입니다. 나중에 결국 이익 보고서 겨우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호기심에서 했었던 거고. 저는, 호기심에. 호기심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약간 이제 얘가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만요. 다른 거 말고. 딴 거 말고. 비트코인의 특성이 고점 대비 한 60에서 80% 사이 떨어지면은 저점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고점에서 60% 80% 떨어지면은 눈 감고 들어가도 된다. 그때는 뭐 좀 길게 보고, 그러니까 뭐 코인을 길게 본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이제 호기심이나 그런 면에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 호기심 말고는 뭐 없으셨어? 뭐 비트코인이 펼칠 뭐 앞으로 새로운 신세계 내지는 그거는 뭐 굉장히 큰 권리 담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가슴 벌렁거리게 하는 어떤 있습니다만 못한 단어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가슴 벌렁거림이 아니라 이제 저는 통화를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가지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가슴이 벌렁거렸으나 너무 거대 담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저도 한 2만 불 때 정도 되면은 좀 길게 보고서 뭐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담으시려고 담을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왜라고는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기 뭐야. 제가 못 끄집어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리
인포맥스 네. 애청자분들한테 네. 드리고 싶은 멘트. 뭐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이게 돈 버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안 읽는 것도 버리는 거니까요. 글로벌리 통화 정책을 보시면은 좀 더 이제 한 발짝 앞서서 분위기를 이제 리드할 수 있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통화 정책도 한번 집중을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의 세계는 자기 자신의 프레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 없으면 가령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오네 마네 뭐 미국의 고용이 어떻게 되네 뭐 이런 뭐 담론들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자기 심지가 없으면 계속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끊임없는 자기 질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질문을 가져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답을 얻다 보면 자기 심지가 생기고 그게 있으면 투자 세계에서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더 진득하게 투자를 하면서 돈을 뭐 버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잃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뭐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시장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문파트장님도 평소 대비 그래도 뭐랄까 그 웃음기를 많이 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 문파트장님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숟가락을 얹으면은 왜 이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나와가지고 그 재미도 없는 뭐 아무 종목 발굴에 도움도 안 되는 연준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말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달러원 차트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렇게 뭐 꾸물꾸물거리면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 1120이라는 그 어려워 보이던 레벨을 훅 뛰었던 6월 17일이 뭔가 싶으시죠? 목요일 날인데 그냥 새벽에 FOMC 결과 나왔던 날입니다. 점도표에 보니까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던 애들이 갑자기 두 클릭이나 중간값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그냥 1120 갖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뭐 훌쩍 뛰어서 1130원대 올라가 버리고 그 갭을 아직도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 연준은 6주마다 열리는데 어떨 때는 심심하게 끝나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번 우리 문 파트장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중국에 약간 묻히고 성명서에 문장 하나밖에 안 바뀌어가지고 그냥 시장 반응이 또 밋밋했기 때문에 묻혀갔습니다만 사실 따져보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어떤 시간표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수정할 만한 힌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